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9월 13일 목요일이죠. 자, 먼저 각 신문의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또 고용 참사 40대 16만 명 일자리 잃었다. 고용 참사. 매달 이와 비슷한 기사를 최근에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통계청이요 8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옆에 이 표 보겠습니다. 신규 취업자 수는 3,000명이 늘었는데요. 이 늘어난 수치는요 8년 7개월 만에 최저라고 합니다. 많이 늘어야 되는데 최저로 늘어났다는 거고요. 그리고요 맨 끝에 보겠습니다. 청년 실업률 10%입니다. 1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답니다. 고용 참사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역시 고용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천장 얘기가 좀 실려 있습니다. 오늘도 허탕 지난달 딱 7일 일했습니다. 서울신문이요. 어제 새벽에 서울의 고용시장, 일용직 시장이죠. 그 현장을 가서 본 모습인데요. 이렇게 사람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더 문제는요. 이들 중에는 상당 숫자가 이른바 중국 공포 내지는 중국 외국인들도 꽤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상황이 더 우리나라 분들이 일자리 얻기 더 쉽지 않아졌다. 지난달 딱 7일 일했습니다. 현장님. 다음 신문 보시죠. 경향신문인데요. 역시 고용 끝모를 추락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고요. 옆에 기사 보죠. 들끓는 법원 개혁이다. 13일 오늘입니다. 사법부 70돌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최근에 사법부 심상치 않죠? 사법농단이라는 얘기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셀프 개혁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어서요. 시민사회에서는요. 연루 판사를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다음 신문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이번에는 집값 얘기가 나왔습니다. 집값 뛴 지역 더 센 종부세. 오늘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그 내용이 좀 미리 나왔네요. 서울, 세종시 등 지역별 차등, 1주택자 양도세 대책 축소. 이런 내용이 오늘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신문을 보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요 김윤철 경희대 교수,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경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신문에서 마지막 신문에 봤죠? 일면 기사에서 부동산 대책 오늘 나옵니다. 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토지 공개념 빼든 여당 종부세 3%로 인상 검토. 정부 오늘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종부세 3%가 최고 세율인데요. 그러면은 그동안은 어떻게 된 건가요? 여기 기사가 있네요.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의 최고 세율은 2.5%인데 이를 참여정부 당시 수준인 3%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나올지 어떨지 보겠다. 이런 내용. 3%. 일단 종부세가 오늘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내용이다. 옆에도 좀 보겠습니다. 선수요 억제 후 공급 확대, 투트랙으로 가는 집값 잡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은 정부가 이제 수요 억제 쪽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공급 확대도 같이 가겠다. 투트랙. 그래서 오늘도 아마 그런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문제는요.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난색, 공급 확대는 추석 전후 발표할 듯 이렇게 기사가 됩니다. 서울시와 정부가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좀 전해졌던 내용입니다. 자, 뭐 오늘 종부세가 과연 이렇게 들어갈지 오늘 부동산 대책은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야당 쪽에서는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을까요? 대안이 있기는 있는 걸까요? 그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집값 상승은 주택 부족 탓, 서울 재건축 재개발 규제 풀어야 이렇게 약간 결이 다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고 이어가도록 하죠.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주택의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로 묶어놨던 서울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요옥조 정책에 대한 비판일자 정부도 공급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서울 외곽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주택 부족은 총량이 아니라 서울 도심의 양질의 주택이 부족한 겁니다. 그린벨트 해지보다 규제 1번도의 서울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정상화해서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 대책 발표는 오늘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한국당의 대책을, 이거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대책을 저희가 영상을 좀 소개해 봤습니다. 이 기사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1년 새 뛴 집값 보겠습니다. 김현철 청와대 보좌관 42%, 홍종학 중기부 장관 36%,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23%. 야당 한국당이요. 문재인 정부 인사가 갖고 있는 집의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어제. 그렇다고 보니까요. 다들 대부분이 서울 그리고 강남 쪽에 집이 많아서 그런지 상승폭이 못해도 한 30%씩은 다 올랐군요. 근데 금액으로 따지면 또 상당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청와대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13억 7천만 원이 19억 5천만으로 42%가 올랐고요. 꽤 논란이 됐었던 인물이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억에서 24억 5천만으로 23% 올랐어요. 그러니까 많은 문재인 정부 내 내각과 청와대에 있는 많은 분들의 집들이 상당히 많이 집이 올랐다. 이 얘기를 어제 이제 한국당에서 발표를 해서 오늘 기사가 큼지막하게 실렸습니다. 이 얘기와 함께 부동산 정책 전반적으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네. 심각한데요. 근데 또 이렇게 내각이나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는 분들의 집값이 이렇게 뛰었다는 게 이게 물론 이분들이 무슨 잘못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좀 여론이 그렇게 곱게 보지는 않을 것 같긴 하네요. 뭐 강남에 집값이 내각이 올랐다고 해서 뭐 그걸 비난할 수는 그렇죠. 없죠.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동안에 계속 살아왔던 거고 그렇죠. 그분이 일부러 끌어올린 건 아닌데 이렇게까지 강남이나 도심 집값이 오르게 된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은 이 내각이나 청와대 비서실장이 했으니까 상당 부분 국민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 책임감을 느껴야죠. 며칠 전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얘기했잖아요. 강남 집값은 놔둬도 된다. 그들만의 리그다. 전체적인 부동산을 대책을 해야 된다. 말은 맞는 말인데 국민이 듣는 국민은 굉장히 화가 나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웠으면은 강남이나 도심이 이렇게까지 안 올랐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뿌리가 작년에 파리 부동산 대책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때 경제학 원론도 나오잖아요. 가격은 수요하고 공급하고 맞는 지점에서 가격이 경정되잖아요.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지금 공급이 어디서 결정됩니까? 아파트를 새로 짓거나 재건축, 재개발하거나 또 아니면 중고주택 거래. 다 세계가 막혔어요. 특히 중고주택 거래가 양도세를 60% 이상을 중과하니까 아무도 매물을 안 내놔요. 지금 강남에 오른 거는 공급에서 특히 중고주택 양도세를 막는 데 원인이 있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지금 대책은 자꾸 투기를 잡는 투기 수요로 수요에는 실수요하고 투기 수요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 수요를 투기 수요로 몰아가서 이 대책이 자꾸 종부세 중과 물론 뭐 대책이 급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장을 잠재운다는 다급한 점을 이해가지만 관악산 꼭대기 연주대에 올라가서요. 길 잘못 들잖아요. 그러면은 안양으로도 가고 과천으로도 내려오고 경기도로 빠집니다. 그렇죠. 그때 제일 좋은 길은 다시 연주대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다시 새 출발해야 되는데 꼬인 거를 자꾸 풀자니까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서 이게 대책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임대주택도 파격적으로 지어야 되는데 평택이나 동탄이나 여기다 아무리 지어야 소용없습니다. 그린벨트 풀어 소용없고 서울에 기차역이나 이런 데 공공부지가 있어요. 지하철역 붙은데 거기다가 롯데처럼 123층 임대주택 지으면 안 됩니까? 123층 임대주택. 123 롯데보다 더 높게 지어버리는 거예요. 지하철역 붙은 데다 멀리서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 멀리서 지하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라. 강남에 높은 사람들 많이 산다고 이거 갖고 비난할 건 없다. 뭐 우리 집 앞에도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 재건축이 지금 잘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갖고 뭐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대로 좀 대책을 좀 세워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서울의 도심에 남는 지역에 고층 임대주택이라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경환 변호사 예. 마지막 기사로 아까 한국당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그 집값이 오른 그 현황을 어제 한국당에서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너무 좀 정략적이지 않냐 이런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사실. 예. 아마 뭐 핵심을 찍은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 뭐 조금 전에 윤영걸 대표께도 말씀하셨지만 현 정부가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모든 것을 투기 수요로 한번 본다는 것이죠. 그럼 투기 수요라고 한다면 지금 투기에 의해서 투자한 사람들이 오히려 현 정부 고위인 임원들이 더 혜택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물론 이분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처음 들어가진 않았겠죠. 결과적으로 투기라고 자꾸 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분들이 들어간 것이 투기로 안 들어간 것이라면 그런 취지로 좀 이해해야 되나요? 이분들이 이렇게 올랐지만 이분들이 투기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투기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수요자로서 들어간 것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주장한 것 같이 절대 뭐 투기 수요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우량, 양질의 주택이 부족하다. 즉 공급이 부족하다. 조금 전에 윤영거 대표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주택 보급률은 거의 100%에 이르거나 혹은 이미 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질, 즉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의 주택이 모자란다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서울 내에 그린벨트도 어떻게 보면 서울 외곽은 이미 분양가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미 미분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서울에서 좋은 지역에서 공급이 많이 확대가 되어져야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 투기 수요를 잡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막고 있다는 거죠. 즉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서 그 부분은 본질적으로 막고 이 외곽만 계속 두드려가지고 과연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이 또 정책에 맞는지 결과가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든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 안에다 공급을 늘려라 이 말씀을 좀 하신 거네요. 김건학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이 가격이 이렇게 폭증하는 거는 투기 수요의 원인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8년 전부터 계속해서 사실은 굉장히 안정된 그 지가를 주택 가격을 유지했었는데 갑자기 뜨는 거는 최근 몇 년, 그리고 최근 1년 정도의 그 상황이에요. 누군가가 수요가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요가 지금 최근에 들어서 보면 지방에 있는 돈들이 거의 다 유입이 된다는 거죠, 서울에. 그러니까 지방은 오히려 또 뭐 예컨대 분양이 안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지역에서는 지금 지방에서는 집값이 오히려 빠졌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과거 한 7, 8년 전 동안은 보면 대구, 부산 이쪽이 굉장히 상승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쪽은 또 다 내려가고 지금 서울로 모든 것이 집중되는데 여기에 이제 사실은 뭔가 여기서 이득을 많이 창출할 것 같다는 투기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맞춤형을 좀 갈 필요가 있고 아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금 관료들의 어떤 지가 가격이 오른 거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공개를 했죠. 지금 자유한국당 그러면 의원들이라든가 이분들의 주택 가격은 안 올랐는지 왜 그건 또 공개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듣고 보니까 그것도 살짝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걸 집을 팔면 그게 수익이 나오겠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거는 실질적인 수요자가 아닌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고 있는 부분을 잡아내야 된다고 보고요. 뭐 공급 확대라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이경환 짧게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정책을 시행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미 맞춤형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바로 풍선 효과 발생돼서 지금 투기가 계속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맞춤형 정책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결과가 오히려 더 투기수를 못 잡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결과로서 오히려 계속적인 가격이 오른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오히려 정부는 그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지금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미 맞춤형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수님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맞춤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맞춤형을 해야 된다. 당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랍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다뤘는데 벌써 뜨거워졌습니다. 분위기가. 이 얘기도 정치 얘기면서도 부동산과 좀 관련된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국토위 신창현 의원. 신규 택지 사전 유출 공방 끝 파행됐다. 국토위가 어제 제대로 회의가 안 열렸거든요. 여야 현안 질의 안건 상정 여부 놓고선 그러니까 이 신창현 의원의 이 사전 유출 이 내용을 논의하자고 했는데 이게 의견 일치가 안 돼서요. 공방을 벌였고요. 의원들 고성 30분 만에 정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뭐 약간 주장이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여기 한국당 쪽 주장입니다.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는 와중에 신 의원께서 유감스럽게도 비밀로 입수한 자료를 공식 보도자료로 발표해 온 국민, 나라 전체가 절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한국당 쪽은 주장했고요. 반면에 여당에서는요. 한국당이 법안 심사는 하지 않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막고 있다. 어제 이렇게 되면서 대립해서 제대로 회의 못 열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제 상황에 관해서 우리 박진아 아나운서가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수도권 신규 택지 자료 유출과 관련해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안 질의의 순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해 결국 파행됐는데요. 어제 오전 회의에서 법안 상정이 먼저냐, 정보 유출 관련 현안 질의가 먼저냐, 이를 놓고 신경전이 오간 겁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자료 유출 논란과 관련된 참석자 모두 현안 질의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야당의 요구대로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합의했고 이미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증인 채택 관련 요구를 이렇게 막았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의 반발은 계속됐는데요. 이내 회의는 고성전으로 번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무슨 상임위가 이렇게 난장판이냐 이렇게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진규 의원은 국민들의 의혹이 크다, 자료를 보고 귀를 의심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에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말씀이 지나치다 의사진행 발언만 하셔라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에 더 소리쳐봐라, 카메라가 보고 있다며 서로 고성 섞인 언쟁을 주고받았는데요. 이렇게 여야 위원들의 고성이 오가자 회의 시작 20여 분 만에 국토위 박순자 위원장이 이렇게 하면 진행할 수 없다며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어제 회의는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여야 간의 공방으로 오후 회의까지 모두 파행됐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에 대하여 현안 보고를 듣고 도대체가 우리 대한민국 현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안 질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데 그것도 못 물어봐요, 그래? 수도권 택지 개발 계획 정보가 나간 게 이게 옳은 거라고 보십니까? 여기 카메라가 다 보고 있으니까 더 소리쳐 보세요. 방어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그러지 마요. 사실상 발언도 끝낸다 하셨잖아요. 김영성 의원님. 왜 그래? 김영성 의원님. 많이 회의를 해야지 무슨. 이 위원님 여러분 정말 이러실 겁니까? 김추혁 교수님. 물론 정보 사전 유출건도 좀 파장이 컸기 때문에 뭐 다룰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부가 부동산 대책도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국토위는 이 부동산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국회의 상임위거든요. 그렇다면 어제 저렇게 고성을 하는 건 좋은데요. 그 고성의 내용이 부동산 대책이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저렇게 여야 의원이 좀 토론을 벌이셔야 되는데 토론은 없고 토론의 내용이 엉뚱한 게 들어가서 회의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늘 그렇듯이 국회 모습이라고 그냥 넘겨야 되나요, 저희가? 이게 뭐 낯익은 풍경입니다. 예. 이제 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이제 뭐 토론을 하는 것이 이제 좋았겠죠. 근데 저는 뭐 좀 여당에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현안 관련 질의를 야당이 부동산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이 제기를 했으면 그걸 받아서 빨리 처리를 하고 넘어가야죠. 그럼 앞부분에 좀 빨리 하고. 그렇죠. 원래 정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먼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거 왜 지금 얘기하냐고 그러면서 자꾸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저런 반응을 뻔하게 저렇게 이제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싸우자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여당 입장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고요. 빨리 지금 그리고 국민 지금 이제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건 사실 또 국토위가 어떤 대책을 막 딱 뭐 이렇게 뾰족한 수를 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 이전에 국민 정서도 있고 지금 국민 불만을 해소해줘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국토위가 이게 공무원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정부 공무원들이 아니거든요.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국민의 여러 가지 이제 정서적인 측면들을 좀 이렇게 이제 좀 달래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그런 이제 정보 유출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빨리 이제 처리하고 넘어갔어야 더 신속하게 대책을 논할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어제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역시 이제 또 아쉽다. 아쉽다. 이제 안 이루어져서 이제 그렇다고 보이죠. 그런 부분을 좀 부드럽게 처리하고 뭐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이게 정치일 텐데요. 그런 정치를 하는 모습은 사실 어제 안 보여서 뭐 성과도 없습니다. 그냥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없었습니다. 아무 내용이.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유은혜 교육장관 후보자죠. 유은혜 남편 회사 이사를 보좌진으로 채용.
공무원법 위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당 세금으로 월급 챙겨줬나? 유 후보 측은요. 채용 때 겸직을 몰랐다.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죠.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남편이 운영 중인 회사의 사내이사인 오모 씨를 19대 국회 때 7급 비서로 채용해 지금까지 보좌진으로 두고 있다.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로 돼 있는 사람을 자신의 국회 비서관으로 두고 있다. 보좌진으로 두고 있다. 일단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제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유 후보 측의 해명입니다. 오 비서가 공무원법상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한 건 맞으나 사내 이사로 이름만 올렸을 뿐 급여를 받지 않아 의원실 채용 당시 겸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런 주장과 해명입니다. 윤영골 전 대표. 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처음에 잘못을 인정하면 됐는데 예. 세상 일이 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덮으려다가 예. 오히려 자꾸 일이 더 커지는 거죠. 실수를 했으면은 예. 겸허하게 반성했으면 되는데 예. 오히려 그걸 덮으려다가 자꾸 이렇게 커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남편 회사의 사내 이사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보좌관으로 썼다 이거죠. 그런데 남편 회사에서 돈을 안 받았다. 예. 겸직하는지 몰랐다. 돈을 안 받아서. 예. 근데 자기가 월급을 돈은 국회 비서관 월급 나갔다. 국회 돈이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나라 돈으로 남편 회사 임원 월급을 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당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돈을 준 거다. 지금 세금으로 준 꼴이 되잖아요. 주장을 근데 합니다. 본인은 비서관으로 쓰면서 유은혜 의원은 남편 회사에 적을 두었는지 몰랐다고 그랬는데 예. 그거는 확률이 100만 분의 1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한건만 해도 여태까지 뭐 위장 전입도 있고 뭐 국민체육진흥공단 그 사무실 굉장히 약한데 임대 아닙니까? 관련 뭐 얘기도 있었고. 토토하니 경마하니 굉장히 로비에 약한데 거기 사무실 쓴 거 예. 하며 이것까지 이게 저는 제일 크다고 봐요. 여태까지 나온 거를 뭉갤 정도로 큰데 이거 하나만 봐도 그냥 그만두시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국회의원은 계속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국회의원을 계속 열심히 하시는 게 교육을 하기는 그러니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김구라 제 교수님, 생각은 이건 거짓말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거짓말은 들어요. 아닌 왜 것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회사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임원을 즉 이사 몇 명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곧 일을 하거나 또는 곧 페이를 받는 그러니까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은혜 후보자의 일종의 변명이죠. 변명은 거기에 임직원으로 있었는데 일을 잘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스태프로 이렇게 모셔왔다. 뭐 이렇게 된 건데 거기서 이제 그 절차적으로 법에 대한 몰이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이사직을 그만둬야 되는데 그거를 하고 있는지를 몰랐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게 하자인지 그게 어떤 법적인 문제에서 일으킬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 못했을 수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서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급여를 안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름만 걸어놓는 이사들이 수천 수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들 중에 한 명의 저는 차원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진짜 몰랐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뭐 의도적으로. 그러면 사실 제일 의도적성이 강하려면 거기서 급여 받고 거기서도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실질적인 업무를 뭐 양쪽 걸 다 봐준다면 그거는 이제 양쪽에 돈을 다 받은 거가 되고 일을 다 한 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조그마한 기업에 임원 몇 명 안 되는데 그거를 몰랐다는 거는 저는 뭐 경제 기자를 뭐 조금 해봤습니다만 한 30년 해봤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근데 봐요. 조금 생각해볼 문제는 하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그분을 보좌진으로 썼을까라는 부분도 좀 속 시원히 좀 해명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경환 변호사. 제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해명할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천연농장이라고 하는 사내이사를 하면서 의원의 일을 도와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보좌관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월급을 그 이전에 보좌관 되기 전에 월급을 사내이사 하면 줬는지 안 줬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실질적으로 보좌관 역할을 좀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 전부터 조금씩 도와주는 과정이 좀 있었다. 도와주는 과정이 생기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물론 뭐 모릅니다. 추정을 하고 있는 분명히 겁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월급을 제대로 챙겨주기 위해서 예. 그 보좌관으로 공식적으로 임명했는데 예. 저는 몰랐다고 하는데 몰랐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국회의원이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걸 그러면서 그 국회의원이 교육부 장관, 즉 예. 부총리급에 해당되는 국회의원이 될 사람이 그것도 몰랐다고 하면 그 자체로 이미 자격 미달입니다. 본인이 국회의원이 될 때 예. 본인이 사기업에 있었다고 할 때는 다 예. 그만두고 나오게 되는 것이 상식이고 따라서 그렇다고 본다면 당연히 그 조항을 알고 있을 예, 것인데 예. 그 당시에 자기 보좌관으로 채용한 사람이라면 예, 예. 당연히 자기 남편의 회사에 있었다면 그것이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겸직 금지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걸 몰랐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분명히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것은 왜 이러한 조항이 필요하냐? 예. 바로 이해관계 충돌 때문이거든요. 예. 국가 공무원이 사익을 같이 동시에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걸 이해관계 충돌이 예. 발생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해관계 충돌을 막지 못한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면서 혹시나 그렇지 않았겠지만 실제로 뭐 어떻게 보면 그 천연농장이라고 하는 개인 사기업을 해서 이러지 않았을 가능성을 누가 배제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상징이사로 겸직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것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청문회가 뭐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요. 아마 청문회 때 자세한 내용이 또 나올 걸로 보고요. 해명도 물론 있을 겁니다. 뭐 그때 좀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때쯤 되면 저희가 또 신문에서 다루겠죠.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만평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한겨레 만평입니다. 제목은 제 식구 이렇게 되고요. 판사 출신 여상교 그리고 누구를 떠올리면서 웃기고 앉아있네 이렇게 돼 있네요. 누굴까요? 여기 보면 신문에 있습니다. 박지원, 여상규, 설전, 땡땡땡 이렇게 신문 제목이 달려 있는데 그제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어졌던 이 설전 아직까지도 화제인데요. 만평에도 나왔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당시 모습 준비했습니다. 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좀 틀에 박힌 무성의한 답변이 있어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압력을 넣고자 지금 한 것이 아니고 예, 그 문제 같으면 예, 제가 바른 건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문제가 아니건 그러니까 그 문제 같으면 국회의원의 발언을 너무 제한하려고 해요. 아무리 사법부라 하더라도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그게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위원장이 말이지 사회가 보면 될지 무슨 판사의 당신이 이런 당신이 뭐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지금 당신이가 당신이 이런 우리 형님이야? 정말 진짜 이 보자 하니까 말이야. 응? 아니 질문하는 3분 정해 하겠습니다. 당신이야, 형님이야. 이 서로를 부르는 호칭인데 참 다시 봐도 좀 그렇군요. 저희가 한번 다시 했는데 저희가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자분께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좀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야 의원들 선풀의 날 만들자 한 목소리. 2기 국회 선풀정치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 선풀위원회라는 것은요. 2007년 17대 국회 당시 1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처음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국회 내 이제 모임인 거죠. 그래서 이 먼저 1기가 있었는데 어제 이제 2기 선풀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선풀위원회가 앞으로 선풀 정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댓글도 잘 달고 상대방한테 비난하지 않겠다. 이런 걸 약속한 거거든요. 국회의원 299명 중 99%인 297명이 이 선언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영상에 등장하신 분 혹시 빠진 두 분은 아니시겠죠? 절대로. 이렇게 서명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선풀은 하자고 서명들을 다 했는데 막상 국회 내 회의에서는 저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좀 준비해봤습니다. 김철 교수님. 예. 글쎄 이해할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저희가 이해를 할 문제는. 예. 그러니까 뭐 다 배우신 분들이고 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국회 정치판에 들어가시면 이제 저렇게들 되는데요. 좀 이게 이제 한국 정치 측면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뭐 제도도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좀 문화적인 측면에서 좀 이제 달라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풀의 날 만들자라는 것도 그런 일환이긴 합니다만 네. 이게 뭐 이제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사실 뭐 굉장히 논쟁은 심하고 사실 또 이제 아주 뭐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풍자도 하고 이제 뭐 하지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게 이제 거의 뭐 다 정책에 관련된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기는 지금 개인 대 개인의 싸움으로 만들어 버리시거든요. 약간의 그러니까, 어떤 뭐 호칭에 대한 호칭 당신이라 불렀냐 감정 아니냐. 그러니까 반응들이었어요. 예, 그 뭐 몇 년 전에 목욕탕에서 노인분 두 분이 이제 막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우다가 민증 까자 뭐 이러면서 이제 싸웠다 그래서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거의 그 수준인 거죠. 지금 개인 대 개인. 그러니까 지금 뭐 위원장도 지금 운영을 잘 못하신 건데 상임위에도. 근데 또 당신이 이렇게 얘기해 서로 감정을 자꾸 건드려가지고 그 논쟁의 방향을 전혀 이상한 데로 흘러가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거는 그제 저 자리가 이제 인사청문회 자리였거든요. 근데 인사청문회는 빛이 가리고 저 모습만 부각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지금 정치인들이 이제 자기 감정이나 또 감정을 상하게 할 그런 언사를 쓰지 않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국의회에서는 상대방에게 이제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좀 염두에 두고 이제 이 언어 선택도 하시고 하셔야죠. 그래서 설사 이제 저런 부분도 좀 유머를 섞어서 위원장이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걸 지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또 특히 박지원 의원 같은 분들은 뭐 굉장히 이제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그럴 수 있었는데도 굉장히 이제 불만이 커서 이제 저렇게 직접적인 이제 비난을 하신 건데 솔직히 이제 주고받는 게 이제 어쨌든 국민의 대표이지 개인으로 국회에 있어갖고 지금 싸울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좀 계속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풀 서명만 하실 게 아니라 국회 내 회의에서 선 발언도 좀 하셔야 된다. 이런 서명을 좀 받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국토위 상임위 아까 박순자 위원장하고 지금 이 여상규 위원장을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 국민이 알고자 하는 이슈를 넘어가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은. 그러니까 국토위에서도 신창현 의원이 그 부분을 이제 한 거를 이제 뭐 이렇게 유출시킨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국민들의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불만이 있고 알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반드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재판 거래라는 아주 한국의 어떤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그 얘기를 질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국토위나 지금 뭐 법사위나 이 운영에 있어서 국민들이 알려고 하는 부분을 너무 억누르면서 운영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왜 억누르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제 이미 결과가 나왔으니 재판은 불복을 할 거면 그 절차가 있으니 그걸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언급을 하고 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언급하다 이제 억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발생한 것인데 저는 위원장들이 조금 더 그 역량을 갖고 이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여상규 상임위원장이 자기가 판사 출신인데 위원장을 판사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교통정리라고 자기가 판단하니까 따라와. 뭐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태도는 옳지 못하다. 위원들의 얘기를 충분히 좀 들어줘야죠. 국토위가 신창현 의원이 과천하고 그 그린벨트 푸는 거 갖고 그렇게 해도 그 회의를 박순자 위원장이 부드럽게 잘 봤어요. 그리고 의원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싸울 때 싸우더라도 존경하는 무슨 위원님, 존경하는 무슨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죠. 꼭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국토위가 크게 파행으로 안 끝났는데 저 여상규 위원장은 그래도 박지원 의원님은 굉장히 그래도 원로급인데 그 당신하고 막 그러지 저런 태도는 위원장은 봉사하는 자리고 회의를 잘 진행하게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잘하는 자리지 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임위원장이 여상규 위원장이 좀 그 반성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그런 되시는 분 의원들 말씀들은 앞에 존경하는 누구누구 의원님 발언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꼭 그렇죠. 그 존경하는을 붙이는 이유가 화가 나더라도 존경하는이라고 발음을 하는 동안에는 화가 가라앉는다 그럽니다. 그런 효과도 좀 있다 그러네요. 이규환 변호사. 저 뭐 잘못한 거에 대해서 변명할 생각은 없는데 한 가지는 확실하게 저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원래 위원장이라는 직책은 말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발언을 활성화시키는 건 맞고요. 그렇지만 모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위원장이 왜 존재? 시간과 장소의 제약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갈 권한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과연 적당한 말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또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끝에 가서 결과적으로 유상규 위원장이 심하게 했을 때는 분명히 박지원 의원이 자극적인 인사로 당신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리 된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언급 없이 무조건 진행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회에서는 저런 모습은 국민들 눈에 보면은 그냥 국회는 하나로 보입니다. 사실은요. 뭐 여야 가리지 않고 그냥 국회가 저러는구나로 인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나라 밖 소식인데요. 어떤 인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석 달째 사라진 판빙빙, 중화권 대표적인 배우로 알려져 있죠. 판빙빙. 중관영 매체들 천문학적 출연료 비판. 망명설, 강금설, 도대체 무슨 일이? 6월 탈세 의혹 제기된 뒤 행방이 묘연합니다. 소속사 등은 침묵 속에서 온갖 음모론이 난무하는 뉴스들이 난무해요. 그럼 뭐 일부는 가짜 뉴스라고도 그러는데요. 그런 와중에 중국의 신문입니다. 런민일보. 고소득 스타 비판 기고를 실었는데요. 이 기고문이 나오자 일각에서는요. 큰일이 일어난 것이다 뭔가. 또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판빙빙, 여배우 판빙빙의 동생이요. 판청청이라고 합니다. 뭐 유명한 중국 아이돌이라는데요. 아이돌 스타라는데 최근에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만날 땐 우리와 제 가족들을 보호할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못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김문학 교수님, 뭐 중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특수성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여배우나 유명한 배우가 3개월째 행방이 묘한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탑뉴스죠. 그리고 도대체 정부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갈 텐데 그렇지. 중국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행적을 알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중국 정부가 사실 모르는 게 별로 없어요. 그 통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판빙빙이 왜 지금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받냐면 중국 내부에서 사회적 책임 지수라는 거를 한답니다. 그 연예인들. 근데 거기 100점 만점인데 이제 0점을 0점이요? 그렇죠. 이렇게 받는 그런 상태인데 상당한 금액을 받는데 거기에서 지금 뭐가 의혹이 있냐면 탈세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컨대 뭐 국적을 옮긴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잠적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시간을 기다리는 장면이지 여기서 뭐 예컨대 중국 정부가 뭔가를 했다. 뭐 이건 뭐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 일을 그렇게 크게 일으킬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죠. 이 문제가 또 연예인의 탈세 문제하고 관련돼 있네. 그러니까 중국 당국에서 어떤 조치를 하긴 한 것 같긴 한데. 이건 의혹이라는 거죠. 아직은 이제 뭐 판명난 게 아니니까. 아무튼 뭐 석 달째 행방이 묘연하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국내 연예인이군요. 조용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신곡 만드는 게 꿈입니다. 연말까지 데뷔 50주년 손해보면 50주년이군요. 올해가 데뷔. 가수를 50년을 한 겁니다.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나이 들어 힘들지만 도전해야죠.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기도 내용이 좀 있습니다. 가수 조용필은 지난 4월 북한 평양 공연에서 후두염으로 고생하기도 했지만 요즘엔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연말까지 순회 공연을 나선다. 조폐공사는 조용필 데뷔 50주년 축하 메달도 제작을 했다. 그러네요. 아주 대단한 가수입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나이가 먹었지만 신곡을 만드는 게 내 꿈이다. 또. 그러니까 저분이 대단히 가왕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전혀 손색이 없죠. 데뷔한 지 50년이 돼도 저렇게 올해 68세 아닙니까? 68세인데도 저렇게 꾸준히 활동하고 지난번에 평양 갔을 때도 후두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데도 공연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은퇴 없이 저렇게 노력하는 모습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고 이번에 트럼프의 뭐 비밀에서 공포 쓴 밥 우즈워드 그 워싱턴 포스트 전직 기자 있잖아요. 워터게이트 특종한 사람. 그분이 저는 부러운 게 나이가 75세예요. 75세인데 일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 측근들한테 다 취재해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연세 취재해서 그렇죠. 엄청난 책을 썼습니다. 엄청난 책을 쓰면 물론 뭐
트럼프는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이게 조용필 가수도 존경스러운 게 전혀 은퇴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더 열심히 새로운 곡, 신곡으로 국민들한테 봉사하는 거. 그리고 불이웃 돕기도 많이 하잖아요. 자기 집도 아마 옛날에 집도 없이 전세 살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기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 삶이 60 이후의 삶이 왜 100세 된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인생의 황금기가 60세에서 75세라고 하잖아요. 그 황금기를 아주 화려하게 사시는 분 같아서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저런 분들을 보면요, 확실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저 정도 나이가 들었는데도 신곡을 만드는 게 꿈이다. 항상 새로움에 목마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네요. 자, 그럼 여기서 신문에 실린 그리고 인터넷에서 많이 나왔던 사진 몇 장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먼저 엄청난 인파가 보였는데요. 글씨가 인디펜시아. 스페인 말이군요. 영어로 인디펜던스. 뭐 이런 표현이니까 독립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카탈루냐 독립 100만 명 시위다. 11일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모습이거든요. 엄청난 인파, 100만 명이 모였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건요. 스페인 북동부 카탈루냐 지방의 독립을 원한다. 스페인에서 떨어져 나가자. 별도의 나라를 만들고 싶다. 이게 스페인 내부의 아주 해묵은 얘기인데 최근에 심상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이 얘기가 사진에 실려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이 사진은 뭘까요? 아프리카의 왼눈, 사자, 기린 등 야생동물도 당황. 이게 남아공의 모습인데요. 며칠 전 모습입니다. 남아공은 지금 겨울을 벗어나는 시기라서요. 평소 같았으면 굉장히 메마른 땅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갑자기 눈이 내렸습니다. 눈 위에 기린이 서 있는 모습. 이런 모습 혹시 보셨습니까? 다른 때?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사자가 눈 위에서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모습도 있어요. 저렇게.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남아공 당국도 당했지만 이 동물들도 아마 눈 처음 보는 이 야생동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눈길을 끌어서 오늘 사진으로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다음 기사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 기사인데요. 개성, 여기 보겠습니다. 개성 연락사무소 내일 오픈. 남북 24시간 소통시대 열린다. 내일 오픈됩니다. 개성의 남북 연락사무소. 시기가 조금 늦었죠. 원래는 8월 내에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남측 소장의 선혜성 통일부 차관, 북측은 조평통 부위원장이 겸직. 우리 측은요, 30여 명이 개성에 상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뭐 이 얘기 어제 나와서 좀 전해드렸고요. 자, 북한과 관련해서 기사가 다시 또 국회로 돌아왔네요. 국회의 방북 동행 요청,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은커녕 되레 여야 정쟁의 도화선이 됐다. 이렇게 경향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도화선이 됐을까요? 뭔가 또 설전이 벌어지니까 도화선이 됐겠죠? 어떤 설전일까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를 더 이상 당리당략에 활용하려 하시지 말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요. 남북 교류 협력이 많아질 텐데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안 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많다. 자, 이거는 김건학 교수와 이경환 변호사 두 분 의견 좀 듣겠습니다. 김건학 교수님. 지금 사실은 동행 문제가 뭐 뉴스가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뭐 근본적으로는 이게 국회 차원에서 전 정부 차원에서 남북 대화를 좀 이끌어가는 힘을 같이 가보자. 뭐 이런 차원에서 청와대가 제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두 개를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단하고 각 당 대표는 좀 다른 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의장단은 이제 뭐 거부를 했죠. 안 가겠다 이번에는. 네. 근데 저는 그건 좀 뭐 적절하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게 상권 분립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국회가 간다 그러면 북한의 국회에 상응하는 어떤 기관하고 만남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음 기회에 충분히 가능한데 그래서 각 당 대표라는 거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 각 당이라는 건
거는 뭐 국민들이 원하는 가장 빨리 실현하고 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맡는 최일선에 있는 당이잖아요. 정당이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들이 비핵화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안 하려고 하는 건지 뭐 가서 현장으로 가서 직접 본인 대표들이 가서 본다 그러면 돌아와서 자기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가자는 얘기를 뭐 굉장히 공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너무 이 부분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닌가. 내가 따라가면 여기에 다 휩쓸려서 내가 뭐 예컨대 남북평화 대화파로 이제 인식이 돼가지고 당내에서 입지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적극적으로 가서 북한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각 당은 각 당의 시각대로 보고 와서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뭐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얘기하는 것을 너무 곡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규환 변호사, 좋은 기회인데 왜 거절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규환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야당 입장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말 비핵화 의지 확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뭐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근데 과연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기회를 줄 의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사전에 만약에 그런 발표를 사전에 야당 대표들에게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했다든가 적어도 의제가 있었다든지 와서 어떻게 하신다든지 적어도 야당 대표들한테 어떤 기회가 어떻게 주어질 테니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내지는 비핵화 의제를 어떤 확인한 절차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야당 대표들이 할 이야기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회를 만들어달라 저런 기회를 만들어달라. 이런 게 충분히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사전 언급도 없이 그냥 청와대에서 발표를 해버렸단 말이죠. 이것이 과연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 자의 의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야당이. 여당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야당은 아직까지 완전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차원에서 시각이 다른 차원에서 시각이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할 기회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라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각이 다른 걸 알면서도 무조건 밀어붙인다. 제가 봐서는 뭐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통의 문제라고 봐요. 소통? 일본 말로 네마와시라는 말이 있어요. 네마와시. 네마와시. 내가 뿌리라는 뜻이고 마와시는 돌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마와로 돈다는 뜻이거든요. 네마와시. 그러니까 큰 나무를 소나무를 움직일 때 이동할 때 먼저 잔뿌리를 다 갈라냅니다. 잘라내고 그다음에 큰 뿌리 중심으로 해서 나무를 움직여요. 네마와시 사전에 의견 조정을 좀 하는 거죠. 잔뿌리 갈라내는 거. 조율을 우리가 거치는 거군요. 그렇죠. 기업에서도 회장이나 사장한테 갑자기 결제판 들고 가서 책상에 놓고 이거 여기다 도장 찍으세요 하면은 좋아할 사장 회장이 있습니까? 충분히 서로 이런 거 갖고 결제판 올라갑니다. 미리 얘기한 다음에 결제판 가져가야지 도장 꽝 찍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원내대표 청와대 회의에서 원내대표 가자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또 따로 만나서 원내대표 가자고 그러다가 갑자기 임종석 비서실장이 문희상 국회의장하고 당 대표가 가자. 또 그다음에는 또 정무수석이 또 손학규 대표한테 당신이라도 가자. 그리고 또 임종석 실장은 꽃할배들이 좀 협조해줘라. 꽃할배라는 표현까지 써서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사전에 진정성 있게 저는 뭐 가서 좋고 나쁘고 이걸 떠나기 전에 진정하게 마음이 우러나서 하려면은 서로 이면에서 대화가 좀 충분히 됐어야 되는데 너무 욕심은 데리고 가고 싶은 물론 김정은이가 굉장히 한국의 정치 경제인들을 오기를 굉장히 원했다는 얘기가 있죠. 하지만은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 사람 저 사람 하니까 야당 대표나 문희상 의장 입장에서는 스토킹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잔뿌리를 정리하는 그 과정이 좀 아쉽다. 그렇죠. 저는 네마와시 뭐 일본말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사전 조정 이게 좀 아쉽습니다. 김수혁 교수님. 저는 뭐 이번 상황을 보면서 청와대가 왜 자꾸 요새 좀 잘 못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부동산 대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각 개편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정권 출범 당시 처음에 보여줬었던 이런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이게 이 좀 뭔가 이렇게 정무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야당과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타도 그런 접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지금 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지금 대통령이 정상회담은 다른 사람들이 가면 이거 들러리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러리 서달라고 하는 거라면 그 들러리 쓰는 것에 대한 어떤 예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잘
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언론에다 대고 청와대 그냥 발표해버리고 갑시다 이렇게 제안하고 안 간다 그러니까 바로 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좀 뭐 압박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다 정치인들도 다 가가지고 누구는 좀 들러리도 서주고 누구는 또 주인공도 되고 그러면서 잘 문제를 풀어가고 그래서 비핵화를 좀 진전시키고 이런 마음은 있죠. 그런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어받았다면 그걸 이끌고 주도해야 하는 청와대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됐던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저는 지금 1년 이제 반 넘어갔고 지금 집권 중반 들어가는데 지금 청와대 내부에 대한 좀 면밀한 좀 점검 이런 거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요거를 뭐 간단히 보고 다음 기사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회에서도 함께 방북을 해서 남북 간의 국회회담 뭐 좀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될 평양 정상회담에 이상 9분을 특별히 국회 정당 대표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정당 대표들이 그렇게 갈 이유가 있는가? 지금 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지금 걸려 있는데. 당 대표들이 지금 나서봤자 들러리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의 초청 취지는 특별 수행단이 아닙니다. 특별 대표 정당 국회 특별 대표단이거든요. 뭐 여당의 이익이나 뭐 야당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티끌만큼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이처럼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의 초청을 정략적이라고 반발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3차 정상회담에 국회가 동참해달라는 것은 지난 8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직접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한 달 전부터 해왔던 요청을 이제 와서 정략적이라고 졸속이라고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영상까지 봤고요. 눈길을 잡는 나라밖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은 두 사람이 있는데요. 은퇴 발표한 마윈에게, 중국 알리바바 회장이죠. 은퇴 발표가 아주 굉장히 화제가 되는데, 은퇴 발표한 마윈에게 스트롱맹 푸틴 대통령이 물었다. 이렇게 젊은데 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동방경제포럼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고 있는데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18년간 권좌를 지키고 있는 푸틴, 창업 19년을 맞이한 마윈,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것도 좀 대화 과정도 좀 재밌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얘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대화를 멈추더니 저기 디저트 먹고 있는 저 젊은이에게 물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자리를 옮겨 찾아갑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젊은데 왜 은퇴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마윈 회장이 카카 저 안 젊습니다. 어제 54 생일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푸틴 나는 66인데 나와 비교하면 당신은 젊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네요. 푸틴은 66, 여기는 54. 근데 54은 은퇴, 66은 언제까지 할지 모르는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또 뭐 은퇴 관련해서 뭐 비명 행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꽤 화제가 되고 있는 대화였습니다. 옆으로 보겠습니다. 트럼프도 하는데 미국 복싱 영웅 대권 도전. 누굴까요? 멕시코 출신의 오스카 델라 호야. 아주 유명한 복싱 선수입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출마 선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가 주지사가 되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이 나라에서 금메달도 따고 35세도 넘었고 시민권도 가진 내가 왜 출마하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마약, 알코올 중독 전력이 향후에 출마를 했을 경우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김문학 교수님. 네. 그렇다면 이 호야 민주당으로 출마하게 되나요? 공화당으로 출마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통상 이제 마이너리티들은 이제 민주당의 기반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으로 갈 공산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무소속이라는 것은 당선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걸 선택한다는 거는 뭐 제3정당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이 오스카 델라 호야는 아주 뭐 미국의 어떻게 보면 복식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다가 프로 전향한 후에는 이 체급을 6체급을 바꿔가면서 다 석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도 미국민들이 특히나 거기 우리 미국의 이제 인구 구조를 보면 백인들이 아무래도 제일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통상 흑인이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역전이 돼 있어요. 히스패닉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히스패닉의 상당한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돌풍을 뭐 일으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켜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히스패닉계의 지지를 봐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고요.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에 도전하면 트럼프 대 호야. 미국 대통령 경쟁. 오. 참고로 엄청난 일이겠는데요. 예, 진짜 그럴 그렇다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 근데 가능성은 낮다. 일단 그렇게 분석. 아무튼 눈길을 잡는 기사 저희가 소개를 좀 했습니다. 자, 이번엔 재판결 내용인데요. 보겠습니다. 안희정은 무죄받았던 위력에 의한 간음. 주 에티오피아 전 대사 실형 선고는 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요. 에티오피아 대사에서 실형 선고가 징역 1년에 40시간 치료 선고를 했는데요. 현지 직원 성폭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안희정 전 지사처럼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요. 신분 인정할 만한 증거 정황 없고 상하관계 감안 소극적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면서 실형 선고를 했습니다. 상하관계에 대해서 안희정 전 지사 재판 때하고는 좀 사뭇 달라 보이긴 합니다. 이경환 변호사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어쨌든 위력에 의한 간음 두 개 다 같은 제명으로 기소된 것은 맞는데 차이는 결과가 명백하게 다르죠. 하나는 무죄, 하나는 유죄입니다. 근데 그 기본적으로 두 가지 동일한 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상하관계였다는 것. 상하관계 두 개가 다 상하관계였기 때문에 의사의 침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한데 차이점은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친분 관계가 업무상 관계뿐만 아니라 더 있었다는 이야기고 이번 사건은 이디오피아 전 대사 관련 사건은 업무상 관계 이외에 친분 관계가 없었다. 친분 관계 인정할 만한 게 없다. 없었다. 그런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의 경우에 그런 주변적인 정황이 있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는 명백하게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노면 노, 예스면 예스에 대한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었던 것은 이번 사건도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이후에 친분 관계가 좀 더 있었기 때문에 하나는 무죄가 되고 하나는 유죄가 된다. 저는 이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가장 근본적으로 재판관의 그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는데 혹시 그 가치관이 시기적으로 달라진 거 아닌가. 동일한 물론 재판관은 아니지만 혹시 지금 안희정 지사에 대한 여론이 많이 문제되고 있으니 혹시 좀 그 영향을 또 받은 거 아닌가. 혹은 원래부터 안희정 지사의 판결이 어떻게 보면 잘못될 수도 있었다. 지금 진행 중인데요.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비슷한 사안인데 다른 판결이 나와서 조금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사도 하나 보죠. 조교야 개밥 챙겨라. 갑질 교수님. 조교한테 왜 개밥을 챙기라고 그럴까요? 교육부가 최근 2년간 대학 감사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이런 사례들이 들어있답니다. 한 교수께서 영국으로 출국하면서 대학원생인 조교 B씨를 불러서 임무를 줬는데 내가 없는 동안 개밥을 챙겨주라. 또 귀국 후 선물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논문 지도한 학생들을 불러서 회식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폭언과 행패를 부렸다. 교수님들 왜 그러십니까? 조교는 개밥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까 일명 기사에 소개했던 내용이죠. 고용 쇼크. 요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최악 취업, 위기의 일자리 정부. 통계청 8월 고용동향. 실업자 113만 명, 외환위기 이후 최고다. 취업자 증가는 3천 명의 증가에 그쳐서 8년 만에 가장 낮다. 이 얘기 아까 전해드렸죠.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인구구조 변화 탓이다라는 쪽이 있고요. 아니다. 최저임금 여파가 크다라고 해서 고용부진 원인의 분석이 각각 갈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 대안 마련을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개의 기사를 비교하는 신문 대 신문을 이 주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신문 대 신문, 고용 쇼크 대책을 관한 두 개의 신문 사설입니다. 한국일보, 언제까지 정부 믿고 기다려야 하나? 한겨레, 일자리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좀 분위기가 다르군요. 먼저 한국일보 사설부터 좀 보겠습니다. 또 최악의 고용 쇼크, 언제까지 정부 믿고 기다려야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적인 원인도 있고 등등 있지만 여기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영세 자영업자 분야 고용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 한파가 엄습한 상황에서 정부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뭔가 빨리 대책을 동원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아쿠아일로 고용 사정, 사회 안전망 강화 시급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당장은 고용 충격 완충 장치로 실업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기본 취지는 훼손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지만 짧은 토론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 분당 한 30초씩 발언하시고 반박을 하셔도 됩니다. 윤영골 전 대표님. 예. 저는 뭐 지금 사회 안전망 확충도 시급하긴 하지만 지금 방향이 최저임금하고 주 52시간이 방향은 뭐 그걸 탓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영세 자영업주가 그분들이 부담을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분들한테 모든 책임이 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을 빨리 좀 속도 조절이나 지역별 차등화를 좀 해야 되고 또 더 급한 거는 친노동 정책만 하지 말고 친기업 정책을 해서 외국으로 나간 기업이 들어오게 하고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 150만이 있거든요. 그 일자리도 우리가 좀 차지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일자리에 54조 들었는데 600만 원씩 600만 원을 900만 원씩 600만 명한테 90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돈은 잘못 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학 교수님은 좀 의견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이걸 좀 나눠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40대하고 지금 청년층이 제일 실업률이 높은데 40대는 대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구조조정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것이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사실은 거기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과는 또 다른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말씀하신 최저임금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보고 그 부분이 청년층에 좀 영향을 많이 줬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최저임금의 탓이다라고 얘기하기 어렵고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측면이 더 훨씬 더 크고 이게 우리가 이 최저임금이 뭔가 상승작용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 부분은 효과가 안 나온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수혜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청와대가 이제 경제 체질 바뀌면서 생겨난 통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바뀌고 있어서 생겨난 통증이 아니라 바뀌려고 하는 어떤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서 생겨난 통증이라 보거든요. 그게 핵심은 이게 산업 정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좀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는 건데 그거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고 김동연 총리도 지금 속도 조절로만 지금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최저임금 문제 갖고. 근데 이게 아니라 지금 좀 산업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그래야 체질이 바뀌는 거고 그래야 소득주도 성장이고 뭐 일자리고 이런 설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얘기 안 하고서 지금 계속 공방의 소지만 있는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속도조절 갖고서는 자꾸 논란만 더 만들어내는 발언을 지금 한 거예요. 어제 고용 쇼크 통계 결과를 해서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청와대 경제 체질 바뀌는 통증이다. 다만 최저임금은 속도 조절하겠다. 힘든 시기다.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러니까 이게 변화에 따르는 수반한 통증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고요. 야권은요. 고용 재난이다. 소득주도 성장 철회, 최저임금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경영 변호사. 지금 뭐 김관우 교수님께서 뭐 구조적인 게 가장 크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최저임금 때문에 바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구조적인 문제는 원래부터 계속 존재해왔던 문제지요. 그것을 지금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원인을 물타기 하려고 하는 속성밖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시간도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올해 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내년 초, 그다음부터는 언제까지인지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다는 뜻인데 언제까지 확인하겠다는지 이에 대해서 시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고 와 있지 않죠. 그래서 문제인데 가장 큰 이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문제는 원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기업이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똑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심리가 중요한데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다 심리가 중요합니다. 아 이게 일자리가 늘어나겠다, 줄어들겠다는 시간이 되면 그런 심리가 벌어지면 오히려 더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심리를 너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로 이 정부의 반기업 친노조적인 성향 그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김근학 교수께서 반박하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구조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도 16만 명이 40대가 나오는데 여기가 대부분이 조선이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내수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부진해지면 거기에 따른 하청업체들까지 사실은 도산이 되고 그 하청업체들하고 연결돼 있는 자영업자들까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구조고 여기서 가장 다량의 사실은 실업자군이 형성이 됐는데 이거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눈을 감고 최저임금만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왜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고용쇼크 대책에 대해서 토론을 좀 잠깐 짧게 해봤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특히 전남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오늘 신문 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